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반도체 투톱만 보면은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죠. 밤 사이에 있어서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어떻게 보면 또 오픈 AI와 구글로 나눌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좀 나뉘어진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국내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향 수출이 많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선방하면서 혼조세 보입니다. 그 가운데 여타 이제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 화학 섹터나 또 철강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이 또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주들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유의미하게 체크할 수 있을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엇갈린 반도체 투톱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구글의 TPU, 이거 GPU의 점유율 뺏어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술이 더 월등하다. 그리고 우리의 HBM, 우리의 GPU가 없이는 시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골자로 이야기한다라고 느껴졌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밤사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3% 가까이, 또 AMD도 함께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오늘 국내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여실히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나 사실 메모리 쪽에 있어서도 살짝은 균열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메모리 관련한 반도체 업황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된 불장,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로 보지만 D램 가격의 급등에 따른 세트 가격의 인상이 계획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수요가 둔화된다면 D램의 주문량이 축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요 쪽에서 원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이게 또 가격의 인상이 되면 그것을 오롯이 다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경우에 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IT 관련한 판매가 좀 부진해질 경우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호황의 그 규모가 조금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은 언제 또다시 함께 걸어가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AI 거품 얘기보다는 그 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종목의 희비는 교차되고 있는 상황. 참 아이러니하죠. 관련한 전략들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철강 이야기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정유주 이야기를 정말 오랜 기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유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정제 시설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고 관련한 이제 업황에 있어서 지금 구조 조정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동등하게 유지가 돼도 공급단에서 줄어들게 된다면 관련해서 이제 가격, 그러니까 피해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유 관련한 종목들의 승승장구가 펼쳐졌는데요. 철강 쪽에서도 그러한 양상이 지금 펼쳐질 예정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철강업계에 있어서의 구조조정, 또 중국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또 활발하게 진행될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텐데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그 K-스틸 액트 관련한 국내 정책도 우호적인 시장의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에 그래서 철강업계는 구조적인 변화 이후에 이렇게 지금 공급망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수요가 그대로만 유지가 돼도 화학처럼, 그러니까 정유처럼 그러한 가격의 상승을 또 야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에 있어서의 추이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현대제철이 대장주 성격은 아니지만 가장 또 시총이 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어서 현대제철의 그 실적 움직임을 보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펼쳐내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겠고요. 분기별 영업이익의 추이도 지금 2025년 초부터 조금 좋아졌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내년도에 있어서는 업황에 있어서의 개선이 구조조정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전에 제가 수급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외국인 수급이 정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잡혔던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손해를 보고 나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올해는 뭐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올해 이렇게 지지부진하더라도 내년에는 분명히 또 철강 쪽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게 될 거라는 또 분석도 일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물론 관심 없는 섹터라는 건 알긴 하지만 계속 지켜볼 만한 섹터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죠. 배터리의 탈중국 수혜 본격화 이 얘기도 있고 오늘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두 가지 모멘텀이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주가의 급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주들 꽤 많이 쉬었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리튬 관련한 일부 종목들이 테마가 형성되고는 했지만 전체 배터리 종목들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했고요. 요즘에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 뭐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한 이슈 모멘텀보다는 AI 쪽 모멘텀에 있어서 뭐 칩 개발 뭐 이런 내용들만 전해지기 때문에 테슬라 영향도 그다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슈 이제 전고체 얘기부터 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일단 LG화학에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성능을 개선한 스프레이 재결정화 기술 개발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전고체를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일단 관련한 기술 개발 소식 그리고 LG엔솔이나 삼성 SDI는 시기는 다르긴 하지만 지금 전고체 상용화를 목표로 하면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죠. 삼성 SDI가 조금 더 빠릅니다. 2027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서 열심히 지금 파일럿 구축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2029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2029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업들이 시기는 좀 다르긴 하고 또 이 시기를 명확하게 맞추게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전고체 관련한 모멘텀이 또 오랜만에 시장에 전해진 만큼 관련 기대를 좀 해봄직하고요. 자, 이어서 지금 ESS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에 있어서의 탈중국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배터리에 있어서의 밸류체인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미국은 내년도부터 그 금지 외국 기관 PFE라는 곳에서 관련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중국의 공급망을 더욱더 배제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유럽에는 중국 쪽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미국에는 여기에서 더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이 빠져나간 그 틈을 누가 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죠. K배터리, K 관련한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탈중국의 흐름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오히려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률에 대한 증가세가 드라마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내년도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 됩니다. LG엔솔의 ESS 관련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 올해보다 내년이 거의 2배 이상 매출액이 증가할 예정이고요. 이 커브 보세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엄청난 급증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 관련해서도 ESS 관련한 매출액 추이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론 ESS에 있어서의 확장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냐, 전체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파이가 여전히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똑같이 유지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인지, 전기차 관련한 배터리 수요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ESS가 들어가게 되는 건지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한데 결국에 ESS 관련한 확장은 불보듯 뻔한 자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까지 더 붙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부침이 있고 그동안의 주가가 힘들었어도 올해 말 그리고 내년쯤에 돼서 2차 전지주들은 지금과는 좀 다른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또 반도체가 엇갈려서 약간은 걱정이 되시죠? 관련한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10분 막 지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1.31% 상승한 3,908포인트 선, 코스닥은 869포인트 선 지나면서 1.5%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데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2차전지, 바이오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그 상승폭이 꽤 큽니다. 물론 이제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11% 급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이 모두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들이 현명한 전략이 될까요? 오늘의 시간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네. 이 엇갈리는 주가를 우리 이권희 대표님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뭐 일단 초등학생적인 시선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네. 그러니까 어제 밤에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엔비디아를 어제 뭐 7%, 뭐 밤에 7%씩 뭐 장중에. 네, 장중에 맞아요. 빼고 마이너스 2%로 마감했긴 했지만 단순한 거죠. 그냥 TPU가 들어온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다? 시원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를 전부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렇죠. 이제 일부. 구글에서는 10% 이야기를 그렇죠. 했어요. 예, 근데 10%. 엔비디아의 10%는 되게 크잖아요, 또. 그러면 엔비디아가 10%가 없어지면 주가가 빠질 거다 이런 거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H200을 중국에 팔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하이스케이퍼라고 하는 이제 구글도 엔비디아 걸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 만큼 이제 계속 사죠. 기본은 사는데 중요한 건 이제 본인한테 맞는 최적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제 뭐 그록도 마찬가지로 그록도 AI6인가 뭐 칩을 또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AMD가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들한테 최적화되는 또 추론형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TPU는 예전부터 지금 뭐 갑자기 나와서 그런데 TPU 원래 계속 있었거든요. 버전업 계속 시키고 있는 중이었고 지금 클라우드 사업을 하던 친구들은 다 원래 자체 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금 기존의 엔비디아 칩과 어떻게 연결해서 또 효과를 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인데 맞아요. 예, 이거 당연히 지금 뭐 전력을 80% 줄일 수 있다 이걸 대체하면 예, 전력은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학습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거는 그 얘기는 학습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동영상이라든지 새로 나온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엔비디아 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연산 과정이 좀 다른 이제 NPU의 개념으로 나온 게 이제 TPU라고 보시면 되는데 TPU도 NPU의 하나의 종류죠.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메타라든지 뭐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이제 메타는 자체 칩이 없기 때문에 이걸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부는 잠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엔비디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친구들이 사갈 만큼 사가면 이제 수요가 줄 거라는 걸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영원한 수요 증가는 없잖아요. 네, 젠스랑 CEO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H200을 팔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한테 뭐 이제 아랍 국가들 중동 국가들 우리나라 이런 사람 국가 단위로 좀 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각국을 많이 돌아다녔던 그 영업하러 거군요. 다니는 거죠. 예. 미국 회사들만 언제까지 사줄 수는 없다라는 걸 본인도 알죠. 알죠. 예. 그리고 이제 학습형 그 이제 AI는 결국엔 지금 한 전체 AI 반도체 시장에 한 20% 정도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원래. 그럼 지금 이제 80% 시장이 막 같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 나머지 80%가 추론으로. 예, 추론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D램 쪽으로도 오고 있고 이 시장이 점점 커지죠. 네.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좀 다들 안 하시는데 그런데 당연한 거니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정확히는 AI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전체 크기가 네. 이게 더 커지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파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만을 지엽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서 전체 아쉽긴 시장이 해요.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100이 있는데 이거를 얘가 10을 뺏어오면 얘가 10이 주네? 이것만 생각하는 건데 이전에 삼성전자가 HBM 얘기 막 나올 때도 SK하이닉스 주가 빠졌던 단기적인 그 이슈가 그 파이 뺏긴다 뭐 이런 로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에 근데 물량이 늘어나면 금액이 드러나는 게 그쵸. 중요하죠. 판매량과 네. 뭐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때문에 빠졌다. 기회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라고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생각하고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 AMD 팔고 구글 사고 한 건데 구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글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판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AI 버블론이 갑자기 GPU와 TPU의 싸움으로 지금 프레임을 전환시켰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강하고 하이닉스는 또 파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은 하이닉스는 사 모아야 될 때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가격적으로 매력이 한동안은 삼성전자가 더 있었는데 이제는 하이닉스가 더 매력이 생기는 상황이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AI 관련해서 HBM, 엔비디아 패밀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따지면 사실 저는 어제 AMD 주가 하락한 거 AMD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했을 것 같긴 해요. 억울하죠. 네. 이제 뭐 자기는 이제 힘쓰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그리고 TPU에도 HBM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GPU 대신에 TPU가 들어가고 그 옆에 HBM이 들어가는 건 다 똑같거든요. 구조는.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백과사전 이런 거 쳐보시면 TPU 쳐보시면 그 HBM이랑 호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만 지금 줘도 물량이 없었다는데 못 주는 것뿐이지 사실은 뭐 언제든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다른 데다 고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진짜로 뭐 시장 예상대로 시장이 뭐서 쪼그라든다 MS가 그러면 지금 연간 단위로 계약하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굳이 걱정할 일인가 이게 과연? 그래서 실적 나오고 나면 아마 깜짝 놀라서 또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약간 진영이 뭐 엔비디아와 구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픈 AI의 그 그렇죠. 관련한 뭐 밸류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오픈 AI 대 구글의 제미나이 이렇게 지금 진영이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막 갑자기 제미나이 3.0 너무 좋다. 이거 GPU가 아니고 TPU로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여기도 더해서 야, 버크셔 웨이가 구글 투자 잘했구나. 한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까지 지금 간단 말이죠. 갖다 붙이기죠. 그 엔비디아는 막 갑자기 피터 틸이 팔았다 그러고 막 마이크 버리가 쇼쳤다 그러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구글이 쌌기 때문에 이제 버크셔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쪽은 현금 흐름이 돌고 이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추구하는 방식은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캐시플로우가 도는 회사 아니면 안 삽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데는 절대 투자 안 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애플도 한참 위에서 투자했어요. 독점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선순환 구조가 들어갈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구글도 이제 투자한 겁니다. 이제 돈 얘네들이 벌겠구나. 그러면은 구글 주가가 사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 앞으로 오를 여력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엔비디아와 별개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검색 시장도 잘하고 있고 네. 거기에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도 다 갖고 있는 게 구글이고 결국에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학습시키는데 지금 자기 본인들의 TPU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워크스페이스 가입하려고 보니까 6.3달러 30센트예요. 가격도 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제미나이가요? 예. 그거밖에 안 해요? 그거 하면 제미나이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예.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이게 파급력이 커지겠죠. 제가 유료를 안 써가지고 사실 가격을 잘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스탠다드형으로 쓰면 이건 이제 초보용이 그렇고 스탠다드형이 쓰면 한 12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싼데요? 예, 왜냐면 12불. ChatGPT가 2만 얼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파워죠. 그리고 이게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전 세계에. 안드로이드 체계 쓰시는 분들은 지금 사진 찍으면 구글 거기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항상 뭐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스토리지가 부족합니다. 예, 그 30, 구글 클라우드 쓰세요. 그 12불 정도 하면 12불을 내서 워크스페이스 가입해서 제미나이 쓰면 2테라바이트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싼 거 쓰면 아까 6불 30센트짜리 쓰면 그거 쓰면 이제 30기가바이트 주더라고요.
경쟁력이 확실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구글이 있다라는 거는 알겠고 TPU 개발 잘한 거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 잘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 관련한 그 HBM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GPU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다. 그렇죠. 그럼 이게 다시 정상화 좀 되겠네요. 예, 역할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젠스랑 CEO가 그래 뭐 잘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항상 위야라고 얘기한 이유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또 의외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 얘기가 왜 뭐냐면 역할이 그러니까 시장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쟤네들이 하고 있는 영역은 알겠고 우리의 영역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고 뭐 성능을 굳이 비교하자면 네. TPU 지금 최신 모델이 호퍼 지금 중국에 팔려고 하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이미 블랙엘에서 지금 루빈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그럼 최첨단을 쓰려면 우리 걸 써야 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학습에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쿠다라는 생태계를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TPU를 쓰면 또 뭔가를 번역해야 되고 다른 그 구글 엔지니어들은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그럼 메타로 가져가면 그 엔지니어들이 사용법 다 가르쳐줘야 되고 언어가 다르니까. 똑똑하니까 뭐 금방. 예,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는 궁하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그록도 그렇고 자기 자체 칩 만드는 애들은 또 자기 거에 맞춰서 또 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이게를 이제 흑백 논리 뭐 그다음에 이게 제가 그래서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시장이 참여자들이 매니저들이 보면 주문 넣고 뭐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이공계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예, 문과 출신들이잖아요, 대부분. 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조금 이해를 좀 더 하시면 네. 이거는 좀 아니다 기회다 이렇게 오히려 저는 기회가 싸게 왔다 살 수 있는 기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다들 이제 50만 원 하이닉스 꿰지면은 열심히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50만 원은 쉽게 안 내주네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좀 눌러야 돼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오셔서 네, 그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지금 얼마나 현물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아직도 12월 만기 선물을 매도 포지션으로 4조 4천억을 좀 전에 확인하니까 4조 4천억 조금 넘게 아직도 갖고 있어요. 4조 원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 한 6조였더라고요. 그때. 그게 4조 원대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6조였다고요? 6조였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다시. 저도 이제 뭐 그거를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진 않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는 좀 요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4조로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예, 줄었는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한번 1조를 한번 확 산 적이 있어요. 1조 2천억을. 맞아요. 예, 근데 네. 재밌는 거 그때 현물을 매도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지수를 누르면서 밑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받겠다. 예, 그래서 낮은 가격에 사서 갚는 거죠. 이게 환매수라고 하는데 매도 쳐놓은 거를 환매수 다시 사서 네. 갚으면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건데 지금 공매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선물을 사죠. 지금 거의 6거래 연속 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규모는 적긴 했지만 예, 계속 예. 사자로 좀 들어오고 예, 예,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수는 안 올라가죠. 그렇죠. 뭔가 누르면서 예. 싸게 사는 그 심리는 그렇습니다. 발현되고 있다. 주가가 또 너무 튀면 현물을 던지면서 삽니다. 똑똑하네. 예, 그래서 요즘에 자꾸 전강 후약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수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저가 매수로 확 사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떨구고 그렇습니다. 그 행태를 다음 달에 있을 그 만기일까지 계속한다. 그 전에 끝낼 수도 있죠. 그 전에 끝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데드라인의 최종 그렇죠. 데드라인은 12월 10일. 12월 11일이죠, 그죠? 11일. 예, 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제 생일 전날이네요. 예, 제 그렇습니다. 생일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2일이시군요. 12. 맞습니다. 좋은 날 감사합니다. 태어나셨네요. 예. 예. 12월 11일까지는 그 수급 추에 따라서 지금 계속 옥신각신할 거다. 근데 또 그때 또 마침 또 FOMC가 열리죠. 예. 어려운데요. 너무 시기가.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외국인들은 좋아할 거예요. 뭔가 이런 이슈가 있고 악재가 있는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는 건데 네.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개인들도 빠지면 사긴 하는데 또 올라오면 팔아요. 네. 요즘에.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지수 플레이가 조금 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돌겠죠. 최근에 그래서 섹터별로
움직임이 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오프닝에 대한 질문 반도체 얘기를 정말 길게 했던 걸 저희가 키워드의 반도체를 오늘은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오늘 키워드 10가지 이제서야 공개 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리튬 가격 급등, 또 이어서 AI 전력난, 원전 배팅, 전고체 상용화 속도, 석화단지 통폐합, 그리고 게임주가 들썩, 두나무 합병 비율, 바이오 간다, 3차 상법 개정, 수출 효자 전력기기, 북미 회동까지 10가지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튬 가격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지금 약간 2차 전지 쪽에 좋은 얘기들이 막 쏟아져요. ESS 전고체 관련해서 뭐 소재 개발 소식도 있고 지금 뭐 탈중국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수혜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리튬 가격 얘기도 있고 지금 약간 반도체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니까 2차 전지 쪽 다시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냥 리바이벌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도 또 좋으니까 주가는. 근데 결국에는 앨범알이 급등해서 같이 간다. 뭐 리튬 가격 올라오면서 앨범알이 또 주가가 급등했죠. 네. 어제 S&P 500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그래서 2차 전지가 움직이겠구나 했더니 역시나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그 발언들을 쭉 이제 종합해 보면 반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아, ESS 좋은 건 알겠다. 근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벌어줄 수 있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ESS가 막아주기 때문에 조금만 돌아서면 모멘텀 때문에 더 강할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내년 전망을 상고하죠. 내년 초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생각보다 숫자가 안 나와서 밀릴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20% 반등했다라는 거는 생산량은 줄이고 있고 사용량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올라오냐면 중국도 지금 ESS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애들도 난리예요. 근데 중국은 근데 중요한 건 전기가 남아 돕니다. 그러니까요. 네, 남아 돌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석유가 100%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재생을 엄청 깔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싸움이 근데 미국은 근데 문제는 칩은 많은데 전기가 없고 중국은 칩은 없는데 전기는 많고. 되게 그쵸? 둘 다 진퇴양난이네요. 두 여기는 국가 히토리는 모두. 많은데 여기는 뭐 칩이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 통화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사실 예, 이쪽에서 칩 준다고 해서 중국에서 전기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히토리를 주겠죠. 뭐 히토르 예, 정도는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이제 근데 물량을 좀 제한하겠죠. 예, 그래서 조만간에 어느 정도의 이제 합의는 나올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산이 이제 해외로 퍼져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산 배터리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중국도 ESS를 많이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ESS의 확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미국은 지금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럼 심야 전기든 뭐든 다 끌어다 써야 돼요.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도 지금 돌려야 되는 판인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ESS를 데이터 센터에도 넣어야 되고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에도 넣어야 되고 물량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관련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주가는 좀 오르락내리락 부침이 있긴 합니다. 그런 시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K 배터리 관련한 기업 중에서는 오늘 지금 탑픽으로 LNF를 꼽으셨어요? 네, LNF 뽑았습니다. LNF를 뽑았는데 네. LNF가 8%나 올라가 버렸네. 급등하네요. 근데 뭐 쉬었으니까 예. LNF도 그렇죠. 저는 반등 나올 자리에서 한 번 더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가격도 뭐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뭐 앨범말 주가 상승 영향이긴 한데 ESS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게 실적에 얼만큼 미칠지 여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 관련해서 이제 LFP 계열의 양극재를 내년부터 본격 생산한다라고 하는 LNF가 좀 더 주목을 받을 거고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모든 애널들이 탑픽으로 보고 있는 LNF를 굳이 다른 걸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압축해서 공략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항상 뭐 포스코 퓨처엠이랑 LNF만 갖고 나오는데 여전히 지금도 LNF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에서는.
양극재 쪽에서의 탑픽 LNF. 사실 LNF가 증권가에서 이전에 이제 단숨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갈 때 되게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너무 빨리 주가가 올랐어가지고 고전 대비해서 좀 주가가 밀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관련해서는 탑픽으로 꼽아 드렸으니까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 제시해 주셨죠? 예, 손절가 10만 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석화단지 통폐합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뭐 다들 정유주 이야기를 진짜 꺼릴 때 혼자 정유주, S-오일 얘기했고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철강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철강도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오늘 이제 정유주가 이거 꼽힌 키워드니까 지금 뭐 업계에 있어서의 구조 조정, 석화단지 통폐합 이런 얘기들이 들려온다라는 거, 구조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은 업계에서는 좀 좋은 시그널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주식은 항상 올라올 때 보면 이제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신호만 줘도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롯데케미칼이 가장 대표적일 텐데 계속 안 좋았죠. 안 좋았다가 석화단지 통합한다고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 정부에서 이제 추진해서 지금 통폐합을 시키고 뭐 물량을 좀 줄이는 과정. 근데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하고 있어요. 중국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출혈 경쟁을 하다가 이제 지친 거죠.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그동안 또 주가가 눌려 있으니까 한 번 더 올라오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그럼 뭘 사야 되냐라고 하면 조금 길게 보고 살 수 있는 것들.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LG화학도 좋지만 저는 조금 다른 종목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탑픽과 동일하군요. 네. 제가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시죠. S-오일입니다. S-오일. S-오일 주가가 최근에 네. 꽤 빠졌어요. 정말 이제 9만 원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최근에 보니까 S-오일에 대해서 한 언론에서 엄청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 있었고 뭐 갑자기 뭐 전쟁 끝난다고 하니까 이제 기름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한번 쏟아냈고 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이게 오히려 없는 분들은 그동안 올라갔는데 9만 원 갔는데 못 샀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지금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왜 유가가 떨어지는데 정제 마진이 어떻게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조에 대한 설명을 우리 네. 사실 경제 시그널 10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겹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 구조 시설이 없으니까. 예,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뭐 러시아 거기도 그쵸. 정유하는 데도 좀 많이 망가졌고 맞아요. 거기에 지금 증설도 안 해서 심지어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휘발유를 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수출을 거의 못하는 단계라고. 예. 그래서 지금 증설을 안 하는 이유는 왜 안 했냐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애매하죠. 애매해서 지금 투자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수요는 근데 생각보다 안 줄고 거기에 지금 또 유가가 근데 또 바닥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면 뭐 물론 지금 유가가 더 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이러면 생각보다 석유 사이클은 오래 갈 텐데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S-오일을 더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정제 마진 개선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일방적으로 붙이잖아요. 이제 원유 가격에서 팔 때 뭐 2달러씩 막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두바이유 가격에다가 일정 부분 수수료 비슷하게 얹어서 파는데 이 부분을 점점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줄어들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샤인 프로젝트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텐데 이거의 핵심은 중간에 납사를 안 만드는 거예요. 나프타를 안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프타 열심히 만드는 NCC 크래커 돌리는 회사들이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그게 안 만들어지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샤인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사우디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납사를 만드는 회사들이 더 힘든 거예요. 왜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간을 만들 때 납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안 거치고 바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단가가 확 떨어지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S-오일을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좋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는 길게 보면 한 14만 원도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목표가는 오늘 목표가는 좀 소박하게 10만 원으로 정거점은 좀 넘어가지 않겠나. 네. 이게 왜냐하면 내년까지 쭉 들고 가실 분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정유주를 투자하시는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되게 외롭게 외치고 있었는데 같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투자하시기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계좌에 이렇게 사주시면 좋죠. 네. 한 1년 묵혀놓는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또 이건희 대표님께는 바이오를 늘 여쭤봐야 하기 때문에 바이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있어서의 상승이 좀 주도적으로 나타났던 건 2차 전지도 좋지만 바이오가 워낙 좋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투자의 기회는 뭐 연말 그리고 내년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연말 연초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바이오 투자할 때 지금 뭐 주가가 살짝 최근에 며칠 조정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뭘 지금 시점에서 투자할 때 뭘 투자해야지 좋은 거예요? 일단 그 근본 있는 애들 좀 투자하셔야 되는데. 말씀해 주셨던 뭐 시총 3인방. 그렇죠. 그 3인방은 항상 이제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 네. 아 모르겠다 그러면 알테오젠, 리가캠, ABL 이거 딱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ABL이 하나 터뜨렸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렇게 외치니까 하나 터지네요 그죠? 그래서 11월 달에 하나 터질 거다 해도 터졌는데 그때 아마 저랑 방송하는 그날 터졌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끝나자마자 갑자기 ABL 바이오가 올라와서 봤더니 이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3조 8천억짜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그게 알테오젠이 될지 뭐 리가캠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리가캠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1년에 하나씩은 꼭 했는데 올해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한미약품이라든지 D&D 파마텍은 꾸준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5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올릭스라는 회사도 여전히 관심이 많고요. 시장에서. 최근에 그만 이틀 조정이 강하게 나왔는데 왜 조정이 나왔냐. 미국은 지금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사상 최고가예요. 화이자가 지금 52주 신고가만 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머크가 52주 신고가가 올라왔습니다. 머크가 진짜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100불을 넘었어요. 80불 때 한참 있었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일라이릴리 사상 최고가 지금 달리고 있고 미국 시장이 먼저 지금 바이오 쪽이 먼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바이오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보고 미국 12월 금리 인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우리나라 지금 갖고 있는 최근 이틀 빠진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상장, 네. 에피스 홀딩스와 재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이틀 연속. 예, 그것 때문에 그거의 영향이었다. 그게 왜냐하면 바이오도 ETF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팔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팔아야죠.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가 오늘 반등 나오니까 다시 이제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탑픽은 3인방 중에 하나 고르셨어요. 리가캠 바이오. 제가 발음을 예전에 레고캠바이오였던 리가캠바이오. 이제 골랐더니 또 7%나 올라가 있네. 예, 죄송한데. 일단, 예, 제가 고를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추세를 밟고 있었으니까. 예, 리가캠바이오가 올해 제일 사실은 성적은 잘 안 좋았어요. 다른 네. 종목 대비해서. 근데 1년에 한번 꾸준히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회사니까 추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원래 링커 ADC에서 링커를 주로 잘 만들던 회사였는데 직접 ADC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기 시작을 했고 내년에 더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원전에서 고르셨는데 오늘 원전주 흐름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두산에너빌리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봐야 어제 하루 한 번 얘기하고 여기서 한 2번째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걸 발표했죠. 제네시스 미션이 뭔가요? 미국 정부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발표를 한 건데 앞으로 AI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아낌없이 하겠다. 심지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까지 도용해서 얘기했습니다. 제2의 맨하탄 프로젝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제2의 맨하탄 프로젝트 얘기는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뭐 하면 다 그거예요. 맨하탄 프로젝트가 워낙 네.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쵸. 핵무기 개발한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은 살펴보면 쭉 읽어보면 전력입니다. 전력. 전력을 어떻게 원활하게 에너지부 장관한테 이거를 중추적으로 맡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미국이 문제가 뭐냐면 전력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회사들이 많고 네. 심지어 주 단위로는 넘어가지도 않고 막 이런 이제 좀 규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어서
전력망 구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네. 거기에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원자력 발전을 대형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SMR까지 확대시키겠다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전력 기기가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게 원전이라는 게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걸 보면 여전히 지금은 반등할 자리가 됐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미국의 원전 관련한 다양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얼마로 보시나요? 예, 일단 뭐 테슬라에서 조금 더 가스터빈 더 사주면 더 빨리 가긴 할 텐데 일단은 목표가 소심하게 한 1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소심하시네요. 네.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가는 보여드린 대로 59,000원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토픽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들어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은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인데요. 안정 속에서 쇄신을 찾는 인사, 과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KT입니다.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 후에 과제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끝으로는 LS그룹입니다. 오너 3세로 재정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까지 확인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이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삼성전자 5년 만에 임원 규모를 늘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올해 연간 실적이 대폭 개선될 거라는 전망들 들려오는 만큼 내부적인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 들려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긴축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시하는 임원 인사의 핵심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의 임원 인사 키워드는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은 미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서 AI와 로봇, 반도체 등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검증된 인재들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들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인사에서 특히 AI와 로봇 부분에서의 인사 면면만 살펴보더라도 이 같은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AI와 관련해서는 DX 부분 삼성 리서치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장인 이윤수 부사장과 DX 부분 MX 사업부의 랭귀지 AI 코어 기술 개발 그룹장인 이성진 부사장이 승진을 한 상태인데요. 이윤수 부사장은 AI 서비스를 위한 GPU 최적화를 리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성진 부사장은 딥러닝 모델을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LLM 기반의 대화형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봇 분야에서는 DX 부분의 삼성 리서치 로봇 플랫폼
팀장인 최고은 상무가 등용이 되어 있는데요. 최 상무 같은 경우에는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개발 전문가로서 자율주행 로봇 개발과 실시간 조작 기술력 등 로봇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 인재 방점을 찍었다면 규모도 늘어야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인사 규모는 좀 어떨까요? 네, 우선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 51명, 상무 93명, 그리고 펠로우 1명, 마스터 11명 등 총 161명에 대한 승진 발령 인사를 내린 상태입니다. 지난해 137명과 비교하면 24명, 17.5%가 증가한 규모인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상무 승진자 같은 경우는 92명에서 93명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부사장 승진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35명에서 51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계열을 확대해서 살펴볼 경우에는 이 같은 임원 승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21년 214명에 이어 2023년 198명, 2022년 187명, 2024년 143명, 그리고 지난해인 2025년 임원 인사에서 137명까지 5년 만에 감소 흐름이 이어졌던 게 올해 정기 임원 인사에서 크게 뒤집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삼성전자가 영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회사 안팎의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산업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와 로봇,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이끌 리더들을 중용했다면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주요 사업 분야에서 경영 성과를 창출한 인재들을 승진시키며 성과주의 원칙을 견지했다라고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또 어떤 분석들 내놓고 있을까요? 네, 앞서 실적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기준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와 같은 기대감이 이번 인사에서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인사 발표 직전에 국내 한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전자, 반도체 업계를 출입하는 기자들 역시 이와 같은 리포트에 대해서 언급을 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 평균 전망치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에 14조 6,252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부합하게 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25.3%나 개선되는 상태인데요. 이와 같은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번 인사에서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쇄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아무래도 AI와 로봇과 다르게 가전과 TV 같은 DA, VD 사업부에 대한 이야기가 제외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 때문인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쇄신, 그동안 삼성전자가 강조해왔던 또 다른 가치인 신상필벌 기조도 이번 인사에서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사업부별로도 분위기가 상이하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인데요. 삼성전자 내부 한 관계자도 DA와 VD 사업부가 MX 사업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승진 임원 규모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면서 실제 인사 발표에서 퇴임을 통보받은 임원이 내부 예상보다는 적은 점에 대해서는 안도의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이어서 인사 개편 이후 이어질 조직 개편까지 지켜봐야 제대로 된 윤곽이 그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VD, DA 사업부를 통합하는 시나리오까지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도 조직 개편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분석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 주가 한번 체크해 보면요. 1.9%가량 상승을 켜내면서 지금 10만 1,100원 선 터치해내고 있습니다. 과연 종가 기준으로 4거래일 만에 10만 원 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KT 관련 이야기입니다. 통신업계에서도 내년도 인사를 두고 주목하고 있는 기업, 바로 KT가 되겠는데요. 김영섭 KT 대표가 연임 포기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을 하면서 차기 대표 선임에 나섰습니다. 차기 대표가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대적인 인사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우선은 통신업계에서는 KT 차기 대표 유력 후보로 KT 내부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 몇 명부터 향후 과제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통신업계에 따르면은 지난주인 이제 16일 오후 KT 차기 신임 대표 공모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내부, 외부 인사 관계자들 총 20여 명이 이번 차기 대표 공모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윤경림 전 KT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게 통신업계의 전언입니다. 윤 전 부문장의 이력을 살펴보면은 우선 윤 전 부문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이후에는 LG U+의 전신인 LG 데이콘과 SK 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 통신을 거치며 KT에 입사하며 통신 3사를 모두 거친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현모 전 대표 시절에는 디지코라고 불리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전략 중심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주도하고 2023년 차기 대표 후보자 시절에는 DigiAI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도 제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차기 대표 이사 후보자의 적임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2023년에 차기 대표 후보자였다는 말은 지난 대표 경선에서는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분이 또 변수로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신임 대표 공모에서 중도 하차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보훈 투자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발목이 잡혔고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차기 대표 선임 과정에서도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해당 이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중도 하차한 이력에 대해서 정치적 외풍이 일부 가해졌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최근 정권 교체와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과 성과 위주의 평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인 것인데요. 실제 일각에서는 당시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최종 후보까지 올랐었던 윤 전 부문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부부장 역시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 전 대표와 함께 전 정권에 대한 외압에 대한 이야기도 부당함을 토로하며 재평가 가능성을 심을 싣기도 했는데요. 당시 윤 전 부문장은 대표 후보로 선정된 직후에 시민단체 고발과 검찰 수사가 잇따랐으며 지인들은 용산 분위기가 안 좋으니 그만두라고 공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 전 대표 또한 윤 전 부부장은 완전 공개 방식으로 경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퇴 압력이 들어왔는데 돌이켜보면 절차가 아닌 개인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구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싱크탱크에 합류했던 이력도 있는 만큼 윤 전 부문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유력 후보로 뽑혔던 구 전 대표가 포기를 불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네, 또 다른 유력 후보자도 KT 내부 인사라고 하던데 혹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혀진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통신업계에 따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다른 유력한 후보자로는 박윤영 전 KT 기업 부문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박 전 부문장 역시 KT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정통 KT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는 KT의 현재 미래 먹거리로 알려져 있는 AI와 B2B 사업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박 전 부문장도 구 전 대표와 김 대표 선임 당시 유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던 이력이 있는 만큼 높은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KTH의 부사장직을 영임했던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공공 AX 부과장과 이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금 부위원장 역시
현 정부의 AI 공약 수립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KT 차기 대표 후보자로 뽑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KT를 재직한 경험이 있는 후보자들이 속속 물망에 오르면서 내부 인사 위주의 인선이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KT가 그동안 2022년 민영화 이후 외풍에 취약하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연임에서는 KT의 변형을 위해서 내부 조직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인선이 이뤄지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KT 사업과 조직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기술 이해도도 요구가 될 텐데요. 앞으로 선정될 이 대표이사의 최대 과제로 또 어떤 것들이 뽑히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기술을 통한 실적 반등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KT가 소액 결제 피해 해킹 사태로 인해서 내부 결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터라 조직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통신업계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즉 AI 전환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업계의 분석들입니다. 당장 최근 사례에서도 이는 엿볼 수가 있는데요. KT가 정부의 소버린 AI 프로젝트에서 고배를 마신 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경쟁사인 SK텔레콤의 경우 AI 조직을 효율화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대폭 증설하는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이어가며 소버린 프로젝트에서 5개 부분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KT와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도 이번 대표 경선의 KT의 대표이사 경선과 관련해서 향후 KT의 새로운 AI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KT의 이사회에 대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KT의 사회이사 8명 중 7명은 전 정권에서 서민이겠고 이사회가 최근 주요 인사와 조직 개편 권한을 강화하는 등 논란이 커진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계에서조차 KT가 장기적으로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회 혁신 없이는 KT 신임 대표가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KT는 강부합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5만 100원 터치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죠. 끝으로는 이 비상장 회사 LS전선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는 LS그룹인데요.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당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LSMN의 대표인 구동희 사장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재계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LS그룹 오너 3세 가운데에서 구 회장이 승계 1순위로 자리를 더욱더 공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3세 승계 구도 자체는 아직 먼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분석들이 전해지는 이유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LS그룹이 실시한 임원 인사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LS그룹은 지난 25일 이사의 결의를 통해 2026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내년에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해 대비하고 조직 안정과 미래 준비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설명을 한 상태인데요. LS그룹 차원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 조직 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이 유임하며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LS그룹은 조직 변화를 최소화하고 안정화와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원 인사를 결정했다면서 그룹의 비전을 달성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신사업 성과 가속화도 동시에 추구했다라고 부연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인사에서 안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구동희 사장이 승진자 명단에 오른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동희 사장에 대한 내부 평가가 좀 어땠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구동희 사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상태인데요. 2022년 말 부사장으로 승진한 지 3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재련비 하락과 구리 가격의 급등락으로 대외 불확실한 경영 상황 속에서
실적이 부진하고 이어진 상태이지만 소재 사업에서 성장성을 확보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LS그룹도 이번 인사와 관련해 사장으로 승진한 구동희 LSMNN 대표이사가 지난해부터 경영 실적을 이끌면서 매출 확대를 이뤄냈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시켰다고 평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황산니켈, 전구체 등 2차 전지 핵심 소재 사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성과주의 인사는 다른 인사 면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LS그룹이 오너 3세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사를 승계와 연관지어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재계에서의 평가는 좀 어떨까요? 네, 우선 재계에서는 구동희 사장의 승진과 관련해서 승계 구도가 정비되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사장 승진으로 구동희 사장이 LS그룹 내에서 위상이 한층 더 부각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LS그룹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오너 3세로는 구동희 사장을 비롯해서 구본규 LS전선 사장, 구본혁 임베니 부회장, 구봉권 LSMNN 부사장 등 총 4명이 있는데요. LS그룹은 사천 경영을 기반으로 장자 승계 원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비춰봤을 때 현재 LS그룹의 구태희 명예회장의 장손인 구본웅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 승진으로 구동희 사장이 그룹 내 승기 1순위가 됐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LS그룹 하면 통상적으로 LS전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룹 내에서 LSMNN의 위상도 혹시 같이 올라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장자 승계 원칙에 기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계의 타당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도 LSMNM이 LS그룹 내에서 가지는 위상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LSMNM은 전기동과 금은 귀금속을 생산, 판매하는 재련사로 입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리동과 관련해서는 소재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경영 실적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LS그룹 차원에서도 미래 먹거리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선봉장으로 LSMNM을 꼽은 상태인데요. 그룹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MSMNM에 대해서 LSMNN과 LSLNF 배터리 솔루션 등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룹 차원에서의 지원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캐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그룹 차원에서도 LSMNN과 구동희 사장의 주의가 확고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주사인 LS 지금 이 시각 0.5%가량 소폭 오름세 보이고요. 주가는 17만 8,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이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분위기가 약간은 달라지고 있죠. 그 달라진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할까요? 커지고 있는 AI 시장에 방점을 둬야 할지 그 안에서의 생태계의 변화에 초점을 둬야 할지 오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젯밤의 시장, 오늘 우리 시장, 지금 보니까 또 SK하이닉스가 상승 전환을 해서 계속 바뀝니다. 예, 보니까. 다들 이제 또 그 전에 우려했었던 이제 HBM 관련한 뭐 GPU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의 우려를 조금 어떻게 덜어냈다라는 주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딱 상승 전환하는 순간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게 됐나요? 지금 외국인들이 보면은 매수 매도가 계속 번갈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하이닉스는 좀 꾸준히 매도 쪽이긴 했지만 삼성전자 보면은 와 이틀 매수하다 보면 또 이틀 매도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의 현재 패턴은 연말까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연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수급 상황들,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내에서의 자기 회사 내부적인 상황들, 투자 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 변동이 좀 클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조금 판 외국인들이 또 내년 초에도 제가 볼 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된다면 결국에는 시장의 시총 상위 또 그게 또 겹치죠. 시장의 주도주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은 코스피 전체 시총의 거의 30% 이 정도가 되고 뭐 굉장히 피크를 칠 때는 더 높아지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에 펀드가 들어오면 대부분 펀드 형태로 들어오니까 특정 기업 하나에 들어오기보다는 어떤 그룹핑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두 기업은 무조건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도 이제 약세 조정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또 우리 이주환 대표님 모셨으니까 여쭤봐야겠습니다. 말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TPU와 GPU 시장에 있어서 지금 뭐 파일을 뺏긴다, 뭐 TPU가 이제 뭐 GPU를 대체할 것이다, 다양한 지금 이야기들이 이틀 사이에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주환 대표님이 좀 깔끔하게 뷰를 좀 제시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구글 쪽에 신제품 나온 것이 벤치마크 테스트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면서 제미나이 3.0? 예, 그래서 그게 사실 오픈AI 가장 최신 버전보다도 훨씬 좋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GPU가 아니라 NPU 계열이거든요. TPU라는 게 NPU의 일종인 건데, NPU? 예. 그래서 결국에는 TPU라는 거는 반도체 종류라기보다는 브랜드에 가까운 거고요. 구글의 NPU 브랜드가 TPU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GPU가 이제 그래픽 기반을 둔 이제 AI 칩이라고 하면 NPU라고 하는 거는 뉴러멀픽. 인간의 신경망을 가장 유사하게 모사한 반도체 AI 칩이 이제 NPU 계열인데 NPU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의 TPU라는 게. 그런데 TPU 제품을 이미 구글에서는 AI 좀 구독 서비스를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이미 자사의 TPU와 엔비디아의 GPU와 같이. 인텔의 CPU로 묶어가지고 최적의 지금 조건을 찾아내는 조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글에서 쓰고 있는 TPU도 TPU 온리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 CPU, GPU를 다 섞어서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GPU를 TPU로 대체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어나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한동안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등의 위상에서 물론 챌린지를 받을 수는 있죠. 고객들이 조금씩 이탈하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데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정도의 막강한 플레이어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완전 말씀해 주시는 이제 TPU, NPU가 시장을 장악할 정도는 아닌데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일부 GPU에 대한 파일을 대체할 거다. 그 비율이 10%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이게 엔비디아만의 판이 좀 깨지는 건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인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분분한 것 같아요, 의견이.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맞물려서 더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비유는 2024년 작년부터 AI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거의 천문학적인 수치가 내년까지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럼 3년 정도 연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조 달러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뭐 무한정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보면 사이클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나면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투자가. 그러면은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머지 짧게는 3년, 길게 5년까지는 빙하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 칩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제는 많이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환을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파이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경쟁자가 등장해서 그나마 독점마저도 깨질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두 가지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GPU의 시대가 독점적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학습용 AI보다는 추론용 AI가 이제 더 많이 필요한 시대. 그동안 비싼 칩을 가지고 학습을 많이 해놓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는 본인들의 서비스에 맞는 정말 최종적으로 종류에 원하는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추론 칩에서는 굳이 범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비싼 GPU를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의 제일 원하는 것,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것을 직접 설계해서 쓰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설계를 하다 보면 보통 에이직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시장을 뺏어가는 거죠. 고객들이 내가 직접 만들겠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설계는 내가 직접 하고 만들기는 누가 만드느냐? TSMC가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TSMC에 대해서는 뷰가 크게 바뀌는 게 없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뷰들이 지금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뷰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그들에 대한 실적의 눈높이가 뚝 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게 지금 또 AI 버블 거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이게 또 하필이면 이 얘기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좀 냉각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계속 강보합권으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한 뭐 TPU냐 GPU냐 하는 그 논란은 어떻게 좀 단기적인 이슈, 노이즈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뭔가 점유율이라든지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목을 잡게 되는 요인이 될까요? 제가 볼 때 경쟁자로 인해서 엔비디아 발목을 잡는 거는 마이너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짜 엔비디아 발목을 잡게 되는 거는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좋을 것 같거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물일 것 같다라는 거죠. 내년이요? 내년이 끝물일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엔비디아를 바라본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게 마냥 되는 게 아니라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한동안 빙하기가 온다. 근데 그 빙하기 직전에 마지막 끝물이 내년일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번 투자 사이클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기업에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뭐 돌파구를 찾아낼 건데 네. 문제는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이니까 우리가 성장 자체, 매출액 증가세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인 거를 알고 우상향을 있겠네. 하죠. 네. 그 증가율 자체가 꺾인다라는 것에 있어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월가에서는 사실 그걸 중시하는 게 IT 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PER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하는데 그 PER이라는 거는 성장성에 바탕을 둔 거거든요. 얼마나 내가 투자한 금액을 몇 년 안에 회수할 수 있냐인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2년 전과 같이 200%, 작년 같이 100%씩 성장을 하면 PR이 높아도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는 건데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중에 한 3분기쯤 되면 50% 밑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 50%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5년 동안 엔비디아 매출과 매출 증가율 차트를 그려봤는데 엔비디아가 AI로 인해서 곽강을 받으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시점 직전에 단순한 그래픽카드 회사일 때 매출 증가율이 50%였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AI와 관련된 모든 독점적인 수혜가 없어지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저는 아마도 내년 3분기쯤 될 거라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는 없는데 네. 주가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밸류에이션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스타트업 수준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기업이 아니라 일반 나스닥 IT 기업 25에서 30 정도 PER이 적정하다라고 월가에서 기준을 정해버리면 1년 사이에 이익이 2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출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주가가 내려가면서 그 PER을 맞추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주가와 지금 실적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 우려의 일부가 그냥 허무맹랑한 우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반영이 되고의 그 문제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관련한 시장이 언제까지 또 얼만큼의 성장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어나가게 될지를 누구도 모르죠. 지금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측도 예측이지 그게 무조건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고 또 갈리기도 하고요, 의견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주환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무엇을 보고 뭐 확신을 얻거나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정리가 필요한 게 AI 버블이라는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 사실 고민 안 해보고 언론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버블이라고 난리 쳐가지고. 그러면 AI 버블의 정의가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빠지는 게 버블이냐? 저는 사실 그걸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AI 시장이라는 것에 대한 버블을 얘기하는 거로 AI 산업의 버블 여부를 얘기하려면 그 투자한 돈이 헛돈을 쓴 거냐 아니면 투자였느냐에 따라서 버블이냐 아니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돈을 쓰는 주체는 반도체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럼 그 기업들이 돈을 쓰는 게 시절이 끝났느냐? 내년까지는 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년까지는 투자 시점이다. 투자하는 동안에 돈을 못 버는데 지금 돈을 못 버니까 버블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언론에서 말하는 버블론의 정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버블인지 여부는 현재는 알 수 없다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2027년 이후가 돼야지 이게 버블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 돈을 못 버니까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대해서 편하게 뭐 고속도로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동안에는 건설사만 돈을 법니다. 그렇죠. 그 돈을 투자한 사람은 통행료를 징수를 하는 시점부터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공이 안 됐다는 거죠. 내년 말까지 고속도로 완공되면 그때까지는 반도체 칩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건설 중이니까. 그 후부터는 이제 건설사는 돈 벌 일이 없어요. 건설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 기업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건 거고요. 큰 손들이. 그러면은 이제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10개 회사가 투자를 해서 고속도로 10개를 만들었는데 1개 회사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망했다. 이걸 그럼 버블인 것이냐 애매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죠. 실체는 있긴 있잖아요. 통행이 아니라 실체는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뭐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제 판단으로는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기업이 돈을 번다면 버블은 아닌 거다. 단지 그럼 왜 나머지 7개는 돈을 못 버니 지금 과잉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공급 과잉이니까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승자가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다라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버블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공급 과잉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가르마가 타지는 것도 사실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2년 정도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2027년 7년부터 스타트라고 돼서야. 봅니다. 예. 내년까지는 아직까지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버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반도체 관련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드웨어에서는 계속 실적이 찍히고 있으니까 관련해서는 우리가 트랙을 쫓아가면서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구글의 주가가 단숨에 엄청 단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구글 물론 실적이 좋겠죠. 다른 쪽에 있어서 또 워낙에 좋으니까. 근데 그 AI로 돈을 명확하게 버는지 여부도 2026년이 아닌 7년에 돼서야 명확하게 우리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저는 그 건가요? 정도는 돼야 아웃풋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뭐 하드웨어에 있어서의 투자 그리고 그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은 우리 대표님께서 늘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약간 엔비디아의 주가도 그렇고 구글의 주가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주가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꾼들의 전쟁이잖아요. 자본의 흐름이라는 네. 게. 그 각 회사에 이제 분석하는 꾼들이 있잖아요. 자금에 대한 그분들도 뭐 저 같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걸 생각 못 하고 있을 리가 없는 거고 문제는 타이밍인 거죠. 누가 진짜 꾼이냐라는 거는 그 갈아타는 타이밍을 누가 절묘하게 맞추느냐인데 네. 제가 볼 때 아마도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좋을 거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든 하이닉스가 됐든. 그런데 분명히 내리막길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승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갈아타는 게 가장 최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각사의 이제 성향,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네. 이거를 안전하게 지금 올해 아예 그냥 1년 전에 갈아타겠다. 아니면 막판까지 버티다가 최고점에서 나는 갈아타겠다. 근데 최고점은 사실은 신도 모르는 영역이다. 그렇죠.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인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인지에 따라서 그 전환 시기는 좀 융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최근에 가장 주요했던 긍정적인 뉴스는 중국의 H200, 그러니까 호퍼칩을 맞습니다. 예.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뭐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진 예.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이미 엔비디아도 다양한 매출처를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놓을 수 없어서 지금 물밑 작업이 되게 활발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아닙니다.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네. 백악관뿐만 아니라 뭐 상원 의원들 할 거 없이 심지어 중국 쪽에서조차도.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제가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는데 네.
엔비디아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 지렛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밀당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뭔가 중국으로부터 얻어내야 될 것이 있을 때 엔비디아를 제재를 탁 해버려가지고 엔비디아 슬쩍 풀어주면서 대신에 너 뭐 나한테 줄 거 뭐 히토리 좀 줄래? 이런 협상 카드를 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그 사이에 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본인의 뭐 위상과 영향력과 가진 기술력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중국의 H200 수출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이 당장 정도 백악관에서 뉘앙스가 나오면 저는 사실상은 거의 결정이 끝나 있지 않나라고 싶긴 뭐 한데요. 연내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바로 얼마 전까지는 뭐 블랙엘은 미국 그 벗어나는 것조차도 안 되라고 아주 강한 어조를 했다가 불과 다음 주에 아랍에 가가지고 너네 맘대로 사라고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엔비디아의 칩을 가지고 굉장히 약간 포카판의 중요한 카드로 지금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HBX 만약에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허용이 되게 되면 네. 가장 좋아할 건 물론 엔비디아죠. 그런데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AI를 직접 개발하는 네. 기업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조금 불만족스러운 칩을 가지고 좀 개발하다가 지금 블랙엘은 아니지만 어쨌든 H200 정도면 현재 현존하는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 칩을 마음대로 사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개발 속도가 엄청 빨라질 수 있다는 것들. 그러면 H200이 중국에 팔리면 한국 메모리 업체 중에 누가 수혜를 받을까를 이제 또 고민해봤는데 누굴까요? H200이 중국을 떠나서 일단은 전 세계에서 팔리는 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하이닉스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중국에 판다고 해서 갑자기 삼성전자를 바꿔 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의 수혜가 크다. H20이면은 삼성이겠지만 H200이잖아요. H200의 5세대 H200은 거의 대부분 하이닉스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이미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것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TPU라는 큰 복병이 생겼다라고도 투자자분들은 볼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군요.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는 젠스랑 CEO가 좀 천재 같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잖아요. 비즈니스 감각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다니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 보면 그 사실은 제가 너무 과대평가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젠스랑 CEO를 네. 제가 과대평가가 아니고 적절 맞게 평가를 한 거라고 하면 젠스랑 CEO는 지금 GPU 판매 이후를 이미 노림수로 갖고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유면 뭐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시대가 끝이 난다기보다는 이제 이전 같은 성장이 될 수 없다는 건 본인도 그쵸. 알고 있으면 그 이후에 먹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본인의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주가도 유지할 수 있기 투자한다고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중에서 하나는 지금 오픈AI의 지분을 지금 받겠다고 했잖아요. 칩을 그러니까요. 공짜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주인공이 바뀌면 돈은 이제 걔네들이 벌 거야. 근데 내가 걔네 대주 주면 그러면 그 이제 수익이 물론 나한테로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죠. 수익이 흘러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는 결국에는 성장해야 되는 기업이고 성장률에는 영향을 못 미치죠. 어. 지금 지분으로 들어오는 거는. 네. 하지만 기업의 계속 연속적인 캐시플로우는 되게 중요해요. 미래를 준비하고 연구개발 계속 할 수 있고 M&A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보면은 완전히 M&A로 큰 기업이에요. 자체를 개발로 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크고 작은 M&A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역량을 키워왔던 회사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제가 맞게 판단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이거든요. 네. 올해 이미 2개의 추론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요. 얼마나 고객들이 그것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과학과 수학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 또 하나는 물리적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추론 모델을 출시해서 이제 본인이 칩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AI와 같이 서비스를 직접 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그러니까 포스트 GPU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너무 과대평가한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치밀한 노림수를 가지고 한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내년도 전망 그리고 사실 단기적으로 4분기 전망만 놓고 봐도 시장에서는 두 기업 누가 됐든 어쨌든 그 영업이익에 대한 밴드가 14조에서 많게는 한 16조까지 올라가 있나요? 요 밴드? 3분기보다는 분명히 양사다 좋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도 뭐 3, 4분기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올해 상반기랑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디램 랜드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까지도 상승세가 상반기엔 최소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공급 부족의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AI로 인한 HBM에서 마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충분히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이닉스보다는 HBM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낮아요. 전사 반도체 매출 중에서.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의 수혜가 더 빠르게 올라오겠죠. 다른 제품의 가격 상승 효과가. 그래서 지금 4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로 되면 HBM 효과보다는 일반 DDR의 효과가 더 수익에 많이 기여할 것 같아서 삼성전자의 그 수익성이 개선되는 속도, 폭이 훨씬 더 빠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H200 중국 수출 얘기하면은 SK하이닉스가 더 좋아 보이고 삼성전자의 레거시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 쪽 이야기 들어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고 결론은 두 회사 네. 다 내년에 돈을 많이 번다라는 얘기가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투톱 중에 사실 누구를 골라도 지금 뭐 모멘텀이 맞습니다. 둘 다 끊이지가 실적이 않으니까. 더 좋아질 게 분명한 보입니다. 지금 근데 둘 중에 굳이 따지면은 어느 기업의 영업이익이 더 밸류를 줄 이게 수 있는 사실은 거예요?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이게 규모가 중요한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건데 네. 아무리 좋아도 이미 많이 올랐으면 사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제 PER을 보면 아직까지도 SK 하이닉스 PER이 더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퍼센테이지로는 많이 불구하고 올랐는데도요. 아무래도 올해 삼성전자 이익이 아직까지는 상반기에 너무 죽을 썼잖아요. 맞아요. 그 영향이 크고 이제 내년 이제 12개월 포워드 이익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더 낮은 구간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단순히 PER만 놓고 투자를 하면은 상승 여력이 하이닉스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이게 바스켓으로 또 비중이 들어오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은 걸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PR 고평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매수세가 지금도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매수세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계속 빠지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1위 기업의 프리미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프리미엄이 좀 있긴 있는 거라서 단순한 실적과 PR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일정 부분 삼성전자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퍼 PER과 H200 모멘텀 그리고 여전히 HBM 쪽에서 가장 큰 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좋고 수급적으로 그리고 업황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삼성전자도 좋고 둘 다 좋은데요? 둘 다 좋은데 지금 사실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주가의 조정의 폭을 보면은 워낙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지금 주가의 하락폭을 보는 SK하이닉스가 더 깊잖아요. 예. 근데 뭐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때도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등락이 원래가 더 큽니다. 삼성전자보다. 그렇죠. 예.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는 좀 의미 없는 것 같긴 그런데 하네요. 조금 우리가 한 가지 더 투자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시황이 어떻게 될지를 보시면 분명하게 적용이 돼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 반도체는 회사기도 하지만 일부분만 갖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굴뚝산업에 해당하는 가전제품도 있고 디스플레이 자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있고 하만 자회사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모바일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만큼 성장성이 높지 않은 제품군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감안해야 돼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로 모든 기승전결을 해서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를 여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사실은 그 논리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는 기업이다. 요건 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가 좀 다르네요.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가 다른 거네요. 예. 여러분들이 동의가 더 되고 나는 이런 쪽에 더 많은 밸류를 투자해서 주고 싶다 하시는 쪽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안 되겠다 싶으면 5대5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반도체 기업만 놓고 지금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만 갖고 있는 회사가 훨씬 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내리막길에 했을 때는 반도체만 있는 회사는 그대로 100% 그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외에서 또 돈을 벌어주는 다른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충격이 완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를 때 덜 오르고 반도체 오를 때 덜 오르지만 내릴 때 덜 내리는 약간 게 그런 삼성전자죠. 느낌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지수 투자할 때 지수만 투자하지 않고 채권 혼합형 ETF 요새 아, 많이 예. 선택을 하시잖아요. 믹스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변동성에 있어서 채권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니까 해주죠. 아래로 내려갈 때 조금 막아주고 위로 올라갈 때도 살짝은 있고요. 한계가 예, 예. 있고. 비슷합니다. 두 회사 주식은 실적도요. 전사 영업이익률을 보면 항상 그래서 반도체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지 전사 영업이익률과 하이닉스 비교하는 거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반도체만 투자하겠다 싶으시면은 뭐 그게 내가 사이클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 난 잘 모르겠고 일단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도 투자하고 싶은데 좀 변동이 약간 상대적으로 안정핀을 갖고 가겠다. 네. 적었으면 좋겠어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에 제가 대한 그래서 세계군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이렇게 하니까 반도체 주식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제가 영향을 주니까 그쵸, 시장에 그쵸. 해도 몰래 티 안 나게 하는데 하이닉스는 두세 번 했었어요. 여지까지 아. 한 20, 30년 동안에. 네네. 삼성전자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이닉스는 분석이 가능해요. 네. 반도체 시장을 예측하는 네, 게 네. 제가 잘하는 거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를 예측하려면 가전도 봐야 스마트폰도 되고. 예측해야 되고 가전도 예측해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예측해야 어. 되고 반도체도 예측을 해야 되고 이거를 100%다 예측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네. 예측을 해봤자 사이클이 서로 달라요. 시점이. 그러면 믹스가 돼버리면은 사이클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전사 사이클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로서 내가 분석할 수 없는 주식을 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삼성전자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네. 되네요. 모바일도 알아야 되고 반도체도 어렵네요. 알아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분석은 너무나 난도가 높고 그런 면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투자자분들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쪽이 선택의 대안이 되겠다. 사이클이 일단 선명하게 그려지거든요.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면. 네. 지금 앞으로의 그 디램 가격에 있어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10월, 11월 들어서면서 계속 꺾이지 않는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게 또 무한대로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이거 계속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걸까요?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 여부는 그 전년도에 결정이 되거든요. 설비 투자 얼마나 과하게 했는지 아니면 네. 수요에 맞춰서 했는지인데 결국에 내년 가격은 올해 거 가지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내년까지는 공급 과잉 우려가 별로 없어요. 내년에 공급 과잉 우려가 별로 없다. 그 얘기는 내년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급에 타이트함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공급 과잉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공급 과잉. 죄송합니다. 공급이 그래서 제한이 올해가 이미 내년에 대한 공급 과잉이 결정이 되는데 그쵸. 이미 연말이 됐잖아요. 지금 쭉 분석해 봤을 때 내년에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 투자 계획들을 보면 후년은 공급 과잉 가능성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인 증설 한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는 가격 상승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 투자에 대한 단행을 할 때 본인들이 이거를 증설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알잖아요. 알죠? 네, 당연히 알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하기 싫지 않을까요? 자, 근데 네. 지금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과거에 많은 그 경험을 통한 학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때문에 또 가격 그래서 떨어지고. 지금 이번에 돈을 많이 벌면서 설비 투자를 소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수익이 좋잖아요. 그래서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는 게 호황기가 길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진짜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데 그거는 하나 맹점이 있어요. 어떤? 모든 플레이어가 똑같이 감산을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배신자가 생기면 네. 얘는 시장 점유율이 쫙 올라가죠. 네. 그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미 올해 설비 투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중국의 점유율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상당 부분 시장을 뺏긴 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성 방어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한국 메모리 기업들은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설비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도 증설을 하고 싶지 않아도 중국의 파이를 뺏기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후년 됐을 때는 가격에 있어서의 우리가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내후년이 가장 안 좋은 게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도 떨어지는데 시장 점유율도 잃은 상황인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얻어야지 되는데 둘 다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2027년이 되면. 그래서 과연 최근 2년 동안 설비 투자를 우리가
타이트하게 해서 지금 수익성 방어를 하긴 잘했는데 이게 정말 기업 전체 미래로 봤을 때 잘한 결정이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일단은 우리에게는 내년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에 대한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을 했을 때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주의 주가가 좀 꽤 많이 단기적인 하락을 보였는데 이제 하락의 막바지라고 보시나요? 올 연말까지는 저는 계속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초 됐을 때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들이 조금 용에 드러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의하게 봐야 되는 게 환율입니다. 네. 환율이 내년에도 올해같이 고공행렬을 하게 되면 일단 환율 변수는 빼놔도 되는데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수익은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전에 계산했을 때 만약에 환율이 지금 1,470원인데 1,150원이나 1,200 정도가 되게 되면 역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예상컨대 지금 영업이익의 30% 정도는 그냥 반납합니다. 자동으로 환율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실적의 한 30% 정도는 환율 거품이 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가운데 그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염두한 전략을 세워봐야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오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한 발 더 앞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계신 우리 사업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상장사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AI 기반 진단 전문 기업, 최근에 또 핫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노을의 임찬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름이 진짜 예쁘죠? 제가 네. 개인적으로 노을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혹시 그래서 노을이라고 지으셨는지? 네, 맞습니다. 정말요? 예, 한국말로 노을이고요. 네. 노을을 지면 이제 세상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 기술을 통해서 네.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든 그런 회사가 되자 해서 노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혹시 F신가요? 저는 완전 대문자 T라 네, 대문자 T지만 네. 감성적으로 또 이름은 노을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술이 주력이죠? 네. 저희는 의료 AI 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술 이 세 가지가 이제 융합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통 의료 AI로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만 있는 회사들이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자동화만 있는 회사들 혹은 이제 바이오 기술만 있는 회사들인데 저희는 이 세 개를 완전 융합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새로운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네, 지금 핵심 기술 중에서 제가 체크한 부분이 이제 고체 염색 기술과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기존의 방식과 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노을만의 장점은 뭐가 될까요? 네, 기존의 이제 염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액
암 혹은 이제 세포를 관찰하거나 분석할 때 네. 염색을 항상 하게 되는데 액체에 담궈서 하는 염색 방식을 지난 100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액체에 담궈서 염색을 하게 되면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고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이런 환경에서만 염색이 가능했었는데요. 저희의 이제 고체 염색은 쉽게 얘기하면 젤리뽀 같이 그런 것들을 살짝 터치만 하게 되면 암이나 조직이 염색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염색 방식을 개발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를 굉장히 필요 없게 그리고 자동화 기기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형 병원에서만 했었던 그런 진단 검사를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이고요. 또 AI도 저희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기존의 AI 의료 AI들은 보통 서버라든지 굉장히 큰 GPU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돌아가는 이런 쪽을 추구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아까 작은 디바이스에서 저희도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 거기서 이제 AI를 돌려야 되다 보니까 네. 경량화를 시켜야 되고 저전력화를 시켜야 되고 알고리즘 이제 최적화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창업 초부터 한 10년 정도 개발을 해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한 글로벌 최초의 헬스케어 기기를 상용화해서 저희가 엔비디아 파트너기도 하고 엔비디아로부터 저희가 탑5 기술로 저희가 선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 눈이 번쩍 터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소형 AI 기반 의료기기. 요걸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미랩, 마이랩이라고 합니다. 마이랩. 네. 제가 네. 영어가 조금 부족했네요. 마이랩 NGIS 카트리지가 적용되어 있다. 이게 사실 용어를 들었을 때 좀 약간 생경한 부분들이 네. 좀 있습니다. 이게 자궁경부암 진단 관련한 곳에서 이제 최신 트렌드 기술이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기존 방식 대비해서 가장 이제 혁신적이다 싶은 그 포인트가 된다면 네네. 뭐가 있을까요? 자궁경부암 진단을 이제 여성분들은 뭐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네, 네. 그 검체를 채취를 하게 네. 되면 그거를 염색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게 한 25개 정도 되는 이제 아까 얘기한 액체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이제 저희 마이랩의 고체 카트리지가 굉장히 빠르고 한 5스텝으로 줄여서 현장에서도 이렇게 뭐 산부인과 레벨에서도 그런 염색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현미경을 통해서 전문가가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디지털 현미경으로 이미징을 하고 그다음에 AI가 그것을 이제 분석을 대신 해주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진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최초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유닛 에이드라고 하는 이제 국제기구 레포트에서 이제 뭐 4년에 한 번씩 발간된 레포트가 있는데요. 네. 이제 글로벌 회사인 로슈 그리고 이제 홀로직 함께 저희 회사가 이제 딱 3개의 제품이 거기에 이름을 올렸고요. 특히 이제 저희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이 올인원 타입으로 된 유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WHO가 현재 자궁경부암 진단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2030년까지 70%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제약 조건이 그것을 하기 위한 인프라나 전문 인력 투자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그런 WHO의 진단율 상승에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여성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항상 그 검사를 받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시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관련한 이제 결과를 듣고 나는데 이게 현장에서 바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절차가 거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뭐 비용도 줄어드는 게 네네. 되는 비용도 거죠? 이제 의료비의 대부분이 네. 사실 인건비와 이제 인프라 투자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러네요. 한국에 계신 소비자분들은 그래도 뭐 한 며칠 혹은 일주일이면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뭐 동유럽의 일부 국가는 뭐 6개월씩도 소요되기도 하고요. 이 어떤 인프라나 인력이 부족한 데에서는 훨씬 더 검사 결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럽만 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환자의 어떤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양한 진단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말라리아 진단기 네. 이것도 이제 마이랩 말이라고 부르는 네. 거죠. 이것도 선진국 환경에서 민감도와 특이도 100%를 기록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민감도와 특이도를 100% 기록했다. 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네, 드리면 네.
말라리아가 1년에 전 세계에서 3억 명이 감염되는 세계 3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이유는 기존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 90% 정도 발병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월드 말라리아 리포트에서 시장 내 최고 제품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말라리아를 확산시키는 모기의 서식지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진국 환경이 나온 선진국에 거군요. 작년에 처음으로 남부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체 말라리아가 한 50여 년 만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급히 이제 말라리아 어떤 진단 역량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50년 정도 이게 잘 없었던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100% 나온 것들은 미국에 있는 이제 대형 가장 큰 랩 체인과 미국에 있는 현장에서 임상 테스트를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선진국 환경이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스탠다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은 임상을 통해서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AI를 고도화시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저희가 100%라고 하면 그냥 만점을 받았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무슨 기술력이 진짜 대단하네요. 제가 이제 이름에 심취해가지고 기술력 들을 때마다 되게 뭔가 이름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낭만 있고 한데 의료 기술에 있어서는 되게 뭔가 상남자스러운 혁신의 기술을 가지고 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카트리지 검사 후에 AI 기반 플랫폼이 분석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관련한 진단 기기들이 지금 시장에 출시가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정확도와 또 의료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우리 노을의 이 진단기기는 어떠한 좀 플러스 알파 시너지를 만들어주게 네. 되는 걸까요? 사실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뭐 혈액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동네에 있는 병원들이 상당히 뭐 8만 개 정도 되거든요. 동네 병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보내잖아요. 예, 다 보내서 네. 해야 되는 이유는 현장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 거죠. 설비가 아예 설비를 투자해야 되고 또 인력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희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저희 혈액 진단 제품인 이제 BCM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네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정확도 그리고 그런 사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국내 아산병원과 이제 공동 연구한 결과도 발표를 했는데 네. 기존의 대형 병원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장비 대비 정확도나 어떤 재현성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동등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은 이제 3세대 AI 방식으로 혈액을 진단하는 첫 번째 의료기기입니다. 글로벌하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량의 혈액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혈액 검사할 때 정맥에서 주사 바늘을 꽂아서 한 100에서 200 마이크로리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5 마이크로리터 거의 소량으로도 20에서 30분의 1이다 보니까 혈당 측정할 때 손끝에서 체열을 해서 한두 방울 정도 네네. 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소아과, 영유아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따끔하면 되는 거잖아요. 체열이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1차 병원, 체열하기 어려운 1차 병원 혹은 조금 북미나 유럽에서는 약국이나 마트 같은 데서도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가 활용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는 게 저희 이제 부모님이 항상 피 검사할 때마다 네. 한 8통씩 피를 뽑게 돼가지고 네. 아니 저거 다 뽑으면은 네. 빈혈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기존에는 의료 기관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의료 기관에서 많이 뽑아 놓으면 그냥 기계 하나당 한 통씩 넣게 되는 거죠. 네. 여러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의료기관이 좀 편리한 방식이고 이 소비자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것들은 네. 소비자 입장에서 최소의 고통, 그다음에 최소의 비용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의료 환경에서 이 진단을 받게 만드는 그게 이제 저희의 어떤 미래 비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당연히 네. 하셔야겠죠. 사실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게 뭐 마트나 자그마한 병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 한번 경험을 하려면 비용도 되게 비싸서 네네. 네. 엄청나게 지금 요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북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대형 랩과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는 컨셉을 말씀을 네, 드리면 네. 그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본인이 인터넷으로 혈액 검사 신청을 하면 이제 월그린이나 이런 마트에서 약국에서 체열을 하는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계속 찾고 있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동 개발을 계속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아까 미국에서 많이 발생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글로벌 회사와 저희가 FDA도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내년에 아마 북미 시장에 첫 번째 매출이 되는 이런 원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세팅이 유럽에서도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어떤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유럽 시장에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네. 듣고 싶은 사실 다양한 플랫폼 이야기나 이제 그런 진단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증자의 취지를 좀 들어볼 수 네네.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상장 3년 차가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펀더멘탈 개선이 특히 이제 실적 개선 숫자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있고 신제품 출시로 그리고 판가도 저희가 선진국 진입을 통해서 판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원가율도 하락하고 있고 판매 구조도 저희가 지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의 어떤 구조 자체가 개선되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이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상증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보된 자금으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 재생산해서 J커브를 또 빠르게 만들어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유상증자에서 저희 주요 경영진이 일단 100%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책임 경영 의지와 성장 자신감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 경영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노을. 앞으로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로드맵 네. 관련해서 간단하게 네. 우리 주주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제 주주가 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AI 기술, 그리고 하드웨어 로보틱스 기술, 그리고 바이오 기술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회사는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기술력으로 저희가 새로운 시장, 아까 소비자 중심의 이런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침투가 되기만 하면 저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디바이스 이후에 계속적인 소모품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침투를 하게 되면 투자자분들이나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과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을, 이름만큼이나 앞으로 아름다운 행보가 기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의료업계의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늘 노을 임찬양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경제 시그널 10과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상황은 큰 변동은 없는데요. 오전까지 부디 오늘은 전가 호약이 아니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